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산자락에 외따로 떨어진 초가 정자의 지붕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겨 숨죽인 시각, 오직 한 곳, 사랑채의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그 안에는 꼿꼿이 앉아 옛 성현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속세의 벼슬길을 마다하고 이곳에 은거하며 학문에만 정진해온 대쪽 같은 성품의 선비였습니다.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구나. 사내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잠시 멈추고 밖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이 문풍지를 핥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대문을 쿵 하고 들이받는 둔탁한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뉘시오. 사내는 호롱불을 들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가 문을 긁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지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굳게 닫힌 빗장을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자마자 비에 젖은 하얀 형체가 마당으로 털썩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내는 놀라 소리치며 황급히 불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에 젖어 속살이 훤히 비치는 얇은 소복 차림에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발은 험한 산길을 맨발로 달려온 듯 피투성이었고 가녀린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인기척에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기이할 정도로 맑고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리가 누구신지는 모르오나 제발 저를 숨겨주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으나 그 어조에는 천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여인이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사내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옵니다. 저를 잡으면 죽일 것입니다.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여인은 말을 채 잇지 못하고 애원했습니다. 사내는 난처했습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외간 여인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날 뿐더러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색이 역력한 이를 숨겨주었다가는 훗날 어떤 화를 입을지 모르는 노릇이었지요. 부인, 이곳은 외딴 사내의 집입니다. 사정이 딱해 보이기는 하나 함부로 들릴 수는 없습니다. 관하로 안내해 드릴 테니 잠시 기다리시오. 아닙니다. 관하는 안 됩니다. 그곳은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소나귀에 있습니다. 여인은 절규하듯 외치며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 조아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산 아래쪽에서 횃불의 불빛이 어른거리고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내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법도와 인정 사이에서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눈앞의 생명 사이에서. 그러나 사내는 꼿꼿한 선비이기 이전에 사람의 도리를 아는 자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처 입은 짐승 같은 여인을 차마 사지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십시오. 사내는 결심한 듯 짧게 말하고는 재빨리 여인을 부축하여 사랑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대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단단히 질렀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리며 방금 전까지 있었던 여인의 핏자국과 발자국을 깨끗이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의 만남을 돕기라도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사내는 여인을 방 아랫목에 앉히고는 급히 마른 수건을 찾아 건넸습니다. 여인은 수건을 받아들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방문 쪽만 바라보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안심하시오. 내 집 문턱을 넘은 이상 그 누구도 함부로 부인을 해하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내의 낮은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고개를 돌려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따뜻하고 올곧았습니다. 여인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듯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황급히 다가와 쓰러지는 여인의 어깨를 조심스레 받쳐 안았습니다. 젖은 옷 너머로 전해지는 여인의 체온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평온했던 사내의 삶의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운명적인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산속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아침 햇살을 머금고 영롱하게 반짝였지요. 방 안 깊숙이 스며든 햇살이 여인의 감은 눈 위로 내려앉자 그녀는 얕은 신음과 함께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올렸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근육통이 그녀를 현실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여인은 화들짝 놀라 상체를 일으키려 했으나 욱신거리는 발목의 통증 때문에 다시금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그녀는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짐승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방 안은 온통 서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묵향과 은은한 약초 냄새가 배어있는 이곳은 어젯밤 그녀가 겪었던 지옥 같은 추격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온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구해준 사내가 누구인지, 혹여 그들이 벌써 이곳을 포위한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불깃을 움켜쥐며 벽구석으로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여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을 헙 하고 들이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어젯밤의 그 선비였습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상투와 구김없이 정갈한 옷매무새는 그가 얼마나 빈틈없는 성격인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구석에 웅크린 여인을 보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밤새 열이 심해 걱정했습니다. 여인은 대답 대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여기가,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당신은 누구시고요? 이곳은 청운제라 불리는 서재요. 나는 이곳의 주인 되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어젯밤 내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선비는 소반을 여인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물러나 앉았습니다. 여인은 소반 위에 흰 죽과 간장 종지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뻗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인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알면 나리까지 위험해집니다. 여인이 휘청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선비가 단호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심리도 못 가서 잡힐 것입니다. 그 말에 여인의 움직임이 딱 멈추었습니다. 선비는 붓을 쥐던 고운 손으로 문 밖의 산새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아랫마을 쪽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이 사람을 찾는다며 들이닥쳤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개울과 발자국은 밤새 내린 비가 지워주었지만
지금 그 몸으로 산을 내려가다가는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지요. 여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작은 새와도 같았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두려움을 읽은 듯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대의 사정을 꼬치꼬치 캐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허나 내 집 문턱을 넘은 손님을 사지로 내몰 만큼 매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일단 요기부터 하시지요. 기운을 차려야 도망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이라는 단어가 여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정중한 대우가 낯설고도 사무치게 그리웠던 탓입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위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죽을 먹으면서도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거나 숟가락을 놓을 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에서 선비는 그녀가 천한 신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다시금 굳혔습니다. 발에 상처가 깊더군요. 선비가 무심한 듯 툭 던진 말에 여인이 숟가락을 멈칫했습니다. 약초를 지식여 붙여두었으니 며칠 지나면 아물 것입니다. 헌데 선비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발목의 그 자국은 산길을 달리다 생긴 상처가 아닌 듯 싶더군요. 여인은 황급히 치맛자락을 끌어내려 발목을 감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쇠고랑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듯 거무죽죽한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벗어던지고자 했던 끔찍한 과거의 흔적이자 그녀를 올가매던 족쇄의 증거였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옷가지는 보찜 속에 챙겨두었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당분간은 방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척을 하시고. 선비가 방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여인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등을 붙잡았습니다. 나리. 선비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살아서 갚으십시오. 죽음은 그리 쉽게 입에 올릴 것이 못 됩니다. 선비의 담담한 대답에 여인은 울컥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공포와는 다른 온기가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루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당 너머 굳게 닫힌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여인에게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사실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산 아래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박가놈이 말하길 도망친 계집종 하나 잡겠다고 왈패들을 풀었다지 뭔가. 현상금까지 걸었다던데. 선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단순한 도망비를 잡는데 거상이 직접 나섰다? 게다가 관아의 포졸도 아닌 사병을 풀었다는 것은 무언가 관에 알리기 꺼림칙한 사정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방 안에 저 여인 대체 무슨 사연을 품고 있는 게냐? 선비는 사랑채 쪽을 힐끔 돌아보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운명을 지닌 여인. 그리고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옷자락을 펴든 선비.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걸걸하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선비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헛기침을 하며 대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루 밑을 지나던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비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이곳은 내 집이고 그녀는 내 손님이다. 그가 대문 빗장에 손을 얹는 순간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빗장 너머의 고함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뉘라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냐? 선비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내지른 호통은 밖에서 웅성대던 사내들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선 선비의 모습은 역광을 받아 실제보다 훨씬 거대해 보였고 서슬 퍼런 눈빛은 웬만한 무관보다 매서웠습니다. 대문 앞에는 우락부락한 사내 넷이 몽둥이를 든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듯한 눈가에 길게 칼자국이 난 사내가 삐딱한 자세로 침을 퇴뱉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꺼 선비님, 목청 한번 줬수다. 우리는 도망친 년 하나를 쫓고 있어. 혹 이 근방에서 수상한 계집을 보지 못했소? 사내의 말투는 겉으로는 하대를 하지 않았으나 속에는 양반에 대한 반감과 무례함이 가득했습니다.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내를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집 대문짝을 부술 듯 두드린 연유가 고작 길 잃은 안악을 찾기 위함이라. 내 이곳에서 글을 읽은 지 10수년이거늘 산짐승은 보았어도 사람은 구경도 못했네. 썩 물러가게. 선비가 대문을 닫으려 하자 칼자국 사내가 억센 손으로 문짝을 탁 잡았습니다. 어허, 말씀이 짧으시오. 우리가 찾는 건 그냥 안악이 아니오. 주인집 폐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란 말이오. 분명 발자국이 이 근처에서 끊겼는데 정말 못 보셨소? 아니면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숨겨주고 계신 건 아니오? 사내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리며 선비의 어깨 너머 마당을 훑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비는 잡힌 문짝을 뿌리치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사내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감히 어디다 대고 삿대질인가. 내 비록 초야에 묻혀 사나 조정에 내 동문 수확한 벗들이 수두룩하네. 관아의 포졸도 아닌 시정잡배들이 양반가의 가택을 수색하려 들다니 내 지금 당장 관찰사께 서찰을 띄워 자네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리 행패를 부리는지 낱낱이 고해바쳐야 물러가겠는가. 관찰사라는 말에 사내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졸개 하나가 우두머리의 옷자락을 슬쩍 잡아당겼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다 해도 꼬장꼬장한 선비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거상 밖가라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콧김을 씩씩 내뿜으며 선비를 노려보다가 잡고 있던 문짝에서 슬그머니 손을 떼었습니다. 체면 봐서 물러가는 거요. 허나 만약 그 계집을 숨겨준 게 들통나면 선비님도 무사치 못할 거요. 우린 근처에 진을 칠 테니 그리 아시오. 가보게. 내 마당을 더럽힌 흙발 자국은 자네들이 직접 치우고 가야 할 걸세. 선비의 꼿꼿한 태도에 우두머리는 욕지거리를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왈패들이 산 아래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선비는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빗장을 걸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히자 선비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을 열자 여인은 방 한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오가는 고성들을 고스란히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의 앞을 막아선 채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부인, 고개를 드십시오. 맞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도둑이라 합니까? 폐물을 훔쳤다 합니까? 여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말하더군요. 허나 믿지 않습니다. 거짓입니다. 저는 결단코 단 한 푼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심지어 제 목숨마저도 빼앗아갔습니다. 여인은 복받치는 서름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마 섣불리 어깨를 토닥일 수 없는 남녀의 유별함이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압니다. 눈빛이 맑은 사람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법이지요. 부인의 눈은 두려움에 차 있을지언정 탁하지 않습니다. 선비의 따뜻한 위로에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선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신뢰와 의지하고픈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까? 그들은 무서운 자들입니다. 사람 목숨 하나쯤은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을 내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사내들의 힘을 빌려 여인을 핍박하는 무리가 정의로울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 피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닙니다. 선비의 단호한 대답에 여인의 가슴속에 잔잔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겪은 세상은 탐욕과 배신, 폭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속의 낯선 사내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도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여인은 저도 모르게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껏 격식을 갖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연이라 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라 하여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것은 여인이 세상에 다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첫 고백이었습니다. 노비 문서에 적힌 개똥이라는 천한 이름이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주신 고귀한 본명. 선비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 그 이름처럼 그녀는 흙탕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맑은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 참으로 고운 이름이군요. 저는 윤이라 합니다. 윤진사라 부르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전과는 다르게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왈패들이 매복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작은 방 안에서만큼은 두 사람만의 견고한 성벽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헌데 윤날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연이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저를 도둑이라 한 것은 핑계일 뿐 실은 제가 가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도망칠 때 목숨보다 소중히 챙겨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연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비의 시선이 그 주머니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 목숨줄이자 저들의 추악한 죄를 밝힐 유일한 증좌입니다. 날이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글을 배웠으나 놈들이 제 눈을 속이려 섞어놓은 거짓들을 가려낼 재주가 부족합니다. 연이 비단 주머니를 선비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생사여 탈권을 온전히 이 낯선 사내에게 맡기겠다는 서약과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선비는 주머니를 집어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주머니를 여는 순간 자신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부인의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기꺼이 붓이 되고 칼이 되어드리리다. 선비가 주머니에 매듭을 푸는 순간 방 안에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크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비단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꼬깃꼬깃 구겨진 한지 뭉치였습니다. 윤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한 장 한 장 펴서 서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묵은 종이 냄새와 함께 비릿한 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고귀했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저주스러운 주문과도 같은 기록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 관인이 찍힌 노비 매매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윤진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진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문서에는 박가라는 거상이 개똥이라는 여종을 은 300냥에 사들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믿을 수 없게도 연의 사망신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으로 급사하여 선산에 묻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문서상으로는 죽은 귀신이 되어 있고 현실에서는 노비가 되어 있는 기막힌 모순. 이것이 바로 연을 옭아매고 있는 보이지 않으나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족쇄였습니다. 연은 수치심과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 이복 오라비가 관아의 이방과 짜고 저를 호적에서 파낸 뒤 병으로 죽었다고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기억을 잃은 미친 계집이라 속여 박가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윤진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양반의 탈을 쓰고 어찌 혈육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재물 때문입니까?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탐났겠지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제가 아버님의 진짜 유언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의 손가락이 문서 더미 맨 아래에 깔린 찢어진 종이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부친이 임종 직전 남긴 친필 유서의 일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전 재산을 맏아들인 조참판이 아니라 총명하고 어진 딸 연에게 물려주어 가문을 잇게 하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오라비에게 누이의 존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저를 산속 깊은 곳, 박가의 별채에 가두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제게 약을 먹이며 제가 미쳤다고 제가 천한 종이라고 세뇌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기억조차 흐릿해지더군요. 정말 내가 미친 것인가, 내가 본래 종이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진사는 붓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모진 고초를 겪고도 자신을 잃지 않고 탈출한 여인의 정신력에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허나 부인께서는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스스로를 지키셨습니다. 그날 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가시던 불에 살이 찢기는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오로지 살아서 이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윤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서안 위의 문서들을 다시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오라비인 조참판은 권세가 대단한 자였고 거상 박가는 돈으로 귀신도 부린다는 자였습니다. 이들을 상대하려면 칼보다 날카로운 논리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윤진사의 눈빛이 학자의 그것으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들어 매매 문서를 뚫어지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와보시지요.
윤진사의 부름에 연이 주춤거리며 서안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자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윤진사는 붓끝으로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작성된 날짜가 을해년이라 되어 있습니다. 헌데 여기 찍힌 관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당시 관찰사가 쓰던 인장이 아닙니다. 을해년 당시 관찰사는 둥근 인장을 썼으나 여기 찍힌 것은 네모난 인장입니다. 네모난 인장은 그로부터 2년 뒤 부임한 신임 관찰사 때부터 쓰인 것입니다. 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은 알았으나 관아의 행정이나 인장의 변화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 문서는 급조된 가짜입니다. 놈들이 부인의 실종을 정당화하기 위해 옛날 종이를 구해서 급하게 위조하다 보니 시기가 맞지 않는 인장을 찍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아! 연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진사는 붓을 들어 그 부분을 붉은 먹으로 표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놈들의 목덜미를 물 족쇄가 될 것입니다. 조작된 문서라는 것이 증명되면 부인은 도망 노비가 아니라 양반가의 규수 신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조한 자들은 국법을 어지럽힌 죄로 엄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연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 미친 사람의 헛소리 취급받았던 진실을 이 사내는 단숨에 꿰뚫어보고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진사의 소매 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날이 어찌 제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일 뿐인데 윤진사는 잡힌 소매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다른 손을 들어 연에 떨리는 손등 위를 덮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직접 닿지는 않았으나 그 온기는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니요. 부인께서는 제게 진실을 주셨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올곧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큼 선비에게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고 윤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의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좁은 방 안에서 부인과 머리를 맞대고 글을 읽는 이 시간이 제게는 지난 10년의 독서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은유였으나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금 빗줄기가 굵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닥타닥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낭만도 잠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연이 황급히 배를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진사는 짐짓 모른 척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점심때가 지났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는데 역적 모의를 하려 해도 배가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진사의 농담에 연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그녀가 이곳에 온 뒤 처음으로 보여준 근심 없는 맑은 미소였습니다. 윤진사는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악인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으려던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잠깐. 문 밖에서 들려오는 기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까 물러갔던 왈패들이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빗소리에 섞인 바람 소리일까요? 윤진사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틈 사이로 아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검은 옷의 사내. 왈패들과는 풍기는 기운부터가 다른 살기를 품은 자객의 형상이었습니다. 윤진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밤이 되면 들이닥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식량은 기껏해야 이틀치, 무기도 없는 외딴 집, 그리고 지켜야 할 여인. 윤진사는 잡았던 문고리를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 아무래도 오늘 밤은 긴 밤이 될 듯합니다. 촛불을 끄고 소리를 죽여야겠습니다. 방 안에 불이 꺼지자 짙은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는 위태롭고도 은밀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등잔불이 꺼지자 세상은 순식간에 먹물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이 정막을 깨트리는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시각이 차단되자 청각과 촉각이 예민하게 곤두섰습니다. 윤진사는 연의 손목을 조심스레 잡아 이끌어 창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병풍 뒤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빗소리 사이로 미세하게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빗방울이 낙엽을 때리는 소리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젖은 집신이 흙바닥을 아주 조심스럽게 밟는 소리, 그리고 옷자락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쓱쓱. 창호지 문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까 대문 틈으로 보았던 그 삿갓쓴 자객이 분명했습니다. 그림자는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문고리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윤진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넓게 펴서 연을 등 뒤로 완전히 감추었습니다. 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윤진사의 등 뒤에 얼굴을 파묻고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윤진사의 등허리를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끼익. 문틈 사이로 얇고 날카로운 쇠붙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놈은 빗장을 밖에서 열어보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쇠붙이가 문고리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윤진사는 침을 꼴깍 삼키고는 옆에 놓여있던 무거운 벼루를 소리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만약 놈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선비의 체면이고 뭐고 벼루로 머리통을 내려칠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빗장은 단단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밖의 인기척은 혀를 차는 소리를 내더니 다시금 슥슥 멀어져 갔습니다. 아마도 뒤쪽이나 다른 침입로를 찾으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그제야 윤진사는 참고 있던 숨을 가늘게 내뱉었습니다. 같습니다. 잠시 물러간 듯합니다. 윤진사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서로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거리는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날이 무섭습니다.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다시 그곳으로 그 빛 한 점 없는 지옥으로 끌려갈까봐 그것이 뼈에 사무치게 두렵습니다. 연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윤진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윤진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과거의 고통을 다시 겪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방이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제게 매일 쓴 약물을 먹였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제 이름이 무엇인지 제가 누구의 딸인지조차 희미해졌습니다. 박가는 가끔 찾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본래 천한종이다. 내가 양반이라는 것은 다 내 망상이다. 라고요. 짐승만도 못한 놈들. 윤진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가두고 정신을 파괴하여 노예로 만들려 했다니 이는 살인보다 더 악랄한 짓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제가 미친 것 같았습니다.
벽을 긁고 소리를 지르다 지쳐 잠들면 꿈속에서 아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연아, 잊지 마라. 너는 내 딸이다. 그 목소리 하나를 동아줄처럼 잡고 버텼습니다. 헌데 지금 이 어둠 속에 있으니 다시 그 방에 갇힌 것만 같아 숨이 막힙니다. 연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과호흡이 온 듯 그녀가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이자 윤진사는 당황하여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는 그곳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허헉. 여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저를 보십시오. 아니, 제 손을 잡으십시오. 윤진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연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다는 법도 따위는 지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윤진사는 그녀의 손을 힘주어 꽉 잡으며 자신의 체온과 맥박을 그녀에게 전하려 애썼습니다. 부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문 밖에는 놈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 방 안에는 부인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천천히. 윤진사의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연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사내의 뜨거운 온기가 얼어붙은 연의 공포를 서서히 녹여주었습니다. 연은 윤진사의 유도에 따라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거친 호흡이 잦아들고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태를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장하십니다. 윤진사는 연이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슬그머니 잡았던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연이 오히려 윤진사의 손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잠시만 이대로 있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리의 손이 참으로 따뜻해서 이 온기를 놓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애원하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에 윤진사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을 빼는 대신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십시오. 밤이 셀 때까지 잡아드리지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나란히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산골 오지에 홀로 계십니까? 글 읽는 솜씨나 기품을 보아하니 조정에 계셔야 마땅할 분 같은데요. 이번에는 연이 물었습니다. 윤진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조정이 더 이상 글 속의 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서 벗들이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은 묻히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의 환멸을 느껴 도망치듯 이곳으로 숨어들었지요. 비겁한 도망자일 뿐입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겁한 자라면 저 같은 도망자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세상의 진흙탕을 피해 이곳에 오셨지만 결국 그 진흙탕 속에 빠진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정의를 행할 때를 기다리는 잠룡처럼 말입니다. 윤진사는 연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은둔을 기다림이라 표현해준 이는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는 잡고 있던 연의 손에 힘을 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부인의 말씀이 제 족쇄를 풀어주는군요. 내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고 만든 마음의 감옥을 부인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얽혔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남녀 간의 정을 넘어선 상처 입은 두 존재가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떠나야 합니다. 윤 진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노출되었습니다. 놈들은 밤에는 경계만 서다가 날이 밝으면 지원군을 불러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관아는 위험합니다. 이미 놈들과 한패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우리는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제 스승님께서 사헌부에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이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한양까지는 먼 길입니다. 놈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내 이 붓을 꺾는 한이 있어도 부인의 이름은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윤진사의 결연한 맹세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인 동시에 본격적인 도주와 추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윤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시지요. 이제부터는 숨바꼭질이 아니라 정면 승부입니다. 연은 윤진사의 손을 굳게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인이 생긴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의 산은 마치 거대한 솜니부를 덮어쓴 듯 짙은 물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척을 분간하기 힘든 희뿌연 장막은 도망자들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은신처이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윤진사는 보찜을 단단히 메고 연의 손을 이끌어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10년을 머물렀던 안식처인 청운제가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멀어지는 것을 보며 윤진사는 속으로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갈 곳은 서책 속의 평온한 세상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걸어가야 할 거친 풍파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놈들은 사냥개 같은 후각을 가졌으니 바람을 안고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진사가 나직이 속삭이자 연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짐승들이 다니는 좁고 험한 토끼길을 택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젖은 낙엽이 발에 밟힐 때마다 푹신하면서도 미끄러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안개가 거치기는커녕 더욱 짙어질 무렵 바람결에 섬뜩한 소리가 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풀이 꺾인 자국이 있다. 놓치면 바까 어르신께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샅샅이 뒤져. 추격자들의 고함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연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윤진사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길은 외길이었고 몸을 숨길 만한 바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윤진사의 눈에 벼랑 끝으로 길게 뻗은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습니다. 부인, 저를 믿으십니까? 윤진사의 물음에 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제 목숨을 맡겼습니다. 그럼 제 등에 업히십시오. 발자국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윤진사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을 등 뒤로 돌려 세웠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법도 따위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윤진사는 연을 가볍게 업고 벼랑 쪽으로 뻗은 소나무 가지 위로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고 짙은 안개 때문에 그 깊이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윤진사의 균형 감각과 팔 힘만이 두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소나무 가지가 무성한 곳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흙길 위로 험상궂은 사내들이 씩씩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사라진 지점을 중심으로 바닥을 훑으며 욕지거리를 내뱉었습니다.
제기랄,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분명 여기까지 발자국이 있었는데 날개라도 달린 게냐? 쥐새끼처럼 어디로 숨은 거야? 사내들은 바로 머리 위 소나무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허공에 헛발질을 해대다 씩씩거리며 다른 쪽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윤진사의 등 뒤에서 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등과 가슴을 통해 쿵쿵거리며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북소리인 동시에 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생명의 고동이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다시 산을 내려와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 뒤에 잠시 몸을 뉘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연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윤진사는 그녀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다 시선이 그녀의 발끝에 머물렀습니다. 집신 사이로 하얀 버선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윤진사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연의 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이 화들짝 놀라 발을 뒤로 빼려 했습니다. 나리. 연이 당황하여 외쳤습니다. 어찌 양반께서 여인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천부당만 부당하십니다. 양반이기 이전에 부인의 동행자입니다. 먼 길을 가려면 발이 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진사는 사양하는 연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피에 젖은 버선을 천천히 벗겨내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달리느라 여리고 고운 발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찢어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진사의 미간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간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어찌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꼬. 윤진사의 목소리에 짙은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의 옷고름을 찍 찢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곡물에 적셔 연의 상처를 닦아내고 찢어낸 천으로 발을 꼼꼼하게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과 따스한 윤진사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연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연은 자신의 발을 치료하는 윤진사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규방에 갇혀 살다 오라비에게 버림받고 짐승처럼 갇혀 지냈던 그녀였습니다. 사내란 을의 여인을 소유하거나 억압하는 존재라고만 여겼습니다. 헌데 이 남자는 양반의 체면도 버리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로지 그녀의 상처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리, 말씀하십시오. 아프십니까? 아닙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립니다. 제가 무엇이관데 이토록 귀하게 대해주시는지요. 윤진사는 매듭을 꼼꼼하게 짚고 나서야 고개를 들어 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귀한 분을 귀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부인께서는 탐욕에 짓밟혔으나 굴하지 않았고 진흙탕 속에서도 스스로 피어나려 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진사의 올곧은 눈빛에 연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툭 떨구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난생 처음 받아보는 존중과 사랑에 대한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윤진사는 젖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흘릴 눈물은 기쁨의 눈물뿐이어야 합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붓을 꺾는 한이 있어도 부인을 지키겠다고. 예, 믿습니다. 나리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지옥불이라 해도 따라가겠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한양입니다. 윤진사가 짐진 농을 던지며 싱긋 웃자 연도 눈물 젖은 얼굴로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공기는 더 이상 무겁고 습한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스하고 간질거리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피시지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윤진사가 다시 등을 내밀었지만 이번에는 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발로 걷겠습니다. 나리의 등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나리와 나란히 걷고 싶습니다. 그래야 놈들이 나타나도 함께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의 눈빛은 단단한 조약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지요. 허나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제 등은 언제나 부인을 위해 비어 있으니.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윤진사는 앞서서 걷는 대신 연의 보폭에 맞춰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때로는 험한 바위가 나타나면 말없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자신의 옷자락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숲길 위에 하나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멀리 한양으로 향하는 대로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로에는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고 포졸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단순히 산을 내려가는 것보다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로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새끼를 찾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윤진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지형을 살피던 그때 연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윤진사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나리, 저기를 보십시오. 저 노인장, 낯이 익습니다. 연이 가리킨 곳은 숲 가장자리 숯 굽는 가마터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숯가마 앞에서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노인을 살폈습니다. 아는 분이십니까? 예,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에서 마름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아버님께서 각별히 아끼셨던 분인데 오라비가 가문을 장악한 뒤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분이라면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박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쫓겨난 하인이 여전히 옛 주인을 섬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히려 현상금에 눈이 멀어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부인의 기억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노인장은 아버님의 장례 때 가장 서럽게 울어주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지요. 우리의 운명을 저분의 의리에 걸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숯가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을 알아본 노인의 눈이 퉁방울처럼 커졌습니다. 아, 아기씨?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설마 죽었다던 아기씨가 아니십니까? 노인은 들고 있던 곰방대를 떨어뜨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품위 있게 노인을 불렀습니다. 박영감 접니다. 연입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도주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덫이 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기씨, 참으셔야 합니다. 고운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는 이 늙은 종놈을 용서하십시오. 박영감의 투박한 손이 연의 하얀 볼에 거무죽죽한 숯가루를 문질렀습니다. 연은 눈을 질끈 감고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화전민의 안악처럼 검게 변했고 기품 있던 비단옷은 박영감이 구해온 누더기 무명천으로 가려졌습니다. 윤진사 역시 갓을 벗고 헝클어진 머리에 띠를 두른 채 지게를 진 숫장수로 변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달라진 몰골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으나 그 눈빛만은 숯검정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이 숫달구지 속에 숨어가는 것이 그나마 제일 안전할 것입니다. 박 영감이 끄는 낡은 달구지 뒤를 윤진사가 따르고 여는 아픈 다리를 핑계로 달구지 위에 짐짝처럼 실려 멍석을 뒤집어 썼습니다. 세 사람은 검문이 삼엄한 대로를 피해 새길을 돌아 한양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드디어 숭례문에 거대한 위용이 드러났습니다. 성문 앞에는 포졸들이 오가는 행인들을 일일이 세워 검문하고 있었고 성벽에는 몽타주가 그려진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망 노비와 그녀를 납치한 괴한을 잡는 자에게 후한 상금을 내린다. 윤진사는 갓쓴 선비의 그림이 자신임을 직감하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멈추거라. 짐칸에 실린 건 무엇이냐? 창을 든 포졸이 달구지를 막아섰습니다. 박 영감이 굽신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숯을 굽는 천한 놈들입죠. 숯을 납품하러 가는 길인데 저 뒤에 탄 것은 제 며느리입니다. 몹쓸 병에 걸려 얼굴이 흉측해진 탓에 멍석을 씌웠습니다요. 병? 무슨 병 말이냐? 포졸이 인상을 찌푸리며 창끝으로 멍석을 들추려 했습니다. 그 순간 윤진사가 박 영감의 말을 거들며 불쑥 나섰습니다. 역병은 아니오나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창질입니다. 혹여나리께 옮을까 저어되옵니다. 피부가 썩는다는 말에 포졸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썩 꺼지거라. 냄새 풍기지 말고 얼른 지나가. 포졸이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등 뒤에서 육중한 성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호랑이 굴 한양에 입성한 것입니다. 번화한 저작거리는 활기가 넘쳤으나 도망자인 그들에게는 수많은 눈이 달린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북촌의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질비한 골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진사가 찾은 곳은 사원부 대사원을 지내고 은퇴한 그의 스승 최대감의 자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윤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과연 스승이 자신을 받아줄지 아니면 문전박대할지 알 수 없었으나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인기척에 나온 하인이 윤진사의 행색을 보고 쫓아내려 하자 윤진사는 품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스승이 오래전 그에게 보내주었던 편지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삐걱 열리고 하인이 그들을 급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랑채의 불빛 아래 마주한 스승, 최대감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윤진사와 연의 몰골을 번갈아 보더니 긴 한숨과 함께 혀를 찼습니다. 무모한 놈. 내가 기어이 사고를 쳤구나. 지금 도성이 발칵 뒤집혔다. 조참판 그자가 너를 양반과 규수를 납치에 달아난 파렴치한으로 고변하였다. 납치가 아닙니다. 저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으로 위장된 이 여인을 구했을 뿐입니다. 윤진사가 억울함을 토로하자 연이 앞으로 나서며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꺼내 놓았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이것이 저들이 저지른 폐륜의 증거입니다. 최 대감은 연이 내밀어준 문서를 받아들고 촛불 아래서 꼼꼼히 살폈습니다. 위조된 인장, 조작된 족보, 그리고 찢어진 유서.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 최 대감의 눈빛이 점차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문서를 탁 하고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명백하구나. 허나 상대는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조참판과 거상 박가다. 이 종이 조각 하나로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다가는 오히려 내 놈들이 역으로 무고죄를 뒤집어쓰고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으나 현실의 벽은 높고도 견고했습니다.
연의 어깨가 힘없이 처지려는 찰나 윤 진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 목숨 하나로 부족하다면 제 가문의 명예까지 걸겠습니다. 스승님, 부디 이 억울한 사연을 국왕 전하께 상수할 기회를 주십시오. 윤 진사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제자의 눈을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조 참판이 사헌부에 출두하여 너에 대한 체포를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허나 명심해라. 그 자리에서 저들의 죄를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살아서 이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최후의 통첩이자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최 대감이 물러가고 별채에 남겨진 두 사람은 하인들이 준비해준 따뜻한 물로 얼굴의 숯검정을 씻어내었습니다. 맑은 물에 검은 순물이 풀어지며 감춰졌던 두 사람의 본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윤 진사는 수건을 적셔 연의 얼굴에 남은 얼룩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윤 진사의 손길이 연의 뺨을 스치자 연은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만히 대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인을 지키지 못하면 저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저들의 거짓 혀를 제 붓으로 반드시 베어버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내일 닥쳐올 폭풍우를 앞두고 이 밤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애틋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들이 그들을 삼키기 위해 입맛을 다시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누군가 최 대감의 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사헌부에서 나왔소. 안에 죄인 윤 아무개가 숨어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소. 문을 여시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줄 아량이 저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 있던 윤 진사와 연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윤 진사는 벼루 옆에 놓인 연의 증좌를 챙겨 품에 넣고 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라비 그자가 벌써 냄새를 맡았습니다. 연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 진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갑시다. 제 발로 걸어나가 당당히 맞서야겠습니다. 윤 진사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온 횃불의 붉은 빛이 두 사람의 눈을 찔렀습니다. 수십 명의 포졸들, 그리고 그 뒤에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비릿한 미소의 사내, 바로 연의 이복 오라비 조 참판이 서 있었습니다. 저놈들을 당장 포박해라. 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도둑년과 놈팡이다. 조 참판의 서슬 퍼런 고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마당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윤 진사는 연의 앞을 막아선 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횃불을 든 조 참판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는 불꽃보다 더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명예라 하셨습니까? 천륜을 어기고 혈육을 노비로 팔아버린 자가 감히 명예를 입에 올리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윤 진사의 쩌렁쩌렁한 일갈에 주춤한 것은 오히려 포졸들이었습니다. 조 참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칼자루에 손을 올리려던 찰나 사랑채 마루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어라. 내 집 마당에서 칼부림이라니 사헌부의 위세가 언제부터 국법 위에 있었더냐. 최 대감이 뒷짐을 지고 위엄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전직 대사원의 등장에 포졸들은 황급히 창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참판만이 이를 갈며 대들었습니다. 대감, 이놈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입니다. 당장 관하로 압송해야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알 일이다.
자, 윤진사야. 내가 목숨을 걸고 밝히고자 했던 증좌를 내놓아 보거라. 최 대감의 허락이 떨어지자 윤진사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 속 문서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꼬깃꼬깃한 종이를 비추었습니다. 이것은 조 참판이 작성한 노비 매매 문서입니다. 여기 적힌 날짜는 을해년이라 되어 있으나 찍힌 관인은 네모난 방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을해년 당시 관아에서는 둥근 원인을 썼습니다. 방인은 그로부터 2년 뒤 신임 관찰사가 부임하면서 바뀐 것입니다. 즉, 이 문서는 훗날 급하게 조작된 명백한 위조 문서입니다. 윤진사의 논리 정연한 지적에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를 아는 포졸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조 참판의 옆에 서 있던 거상 박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이복의 참판날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완벽하다 하지 않았소. 박가가 당황하여 소리치자 조 참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횡설수설했습니다. 거짓이다. 저놈이 문서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윤진사의 등 뒤에서 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숫검정을 씻어내고 본래의 고운 자태를 되찾은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늘하고도 기품 있는 눈으로 자신의 이복 오라비를 응시했습니다. 오라버니, 이 얼굴을 보시고도 모른다 하실 겁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제 손을 잡고 누이만은 지켜다오 하시던 그 유언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은 천둥보다 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돌아가신 선대 대감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마침 조 참판을 따라왔던 늙은 간호 하나가 연을 알아보고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기씨. 간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아이고 마님. 간호의 통곡이 터지자 거짓의 댐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최 대감이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포졸들은 듣거라. 진짜 죄인은 양반을 능멸하고 국법을 어지럽힌 조 참판과 저 장사치놈이다. 당장 저들을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내 친히 전하께 상소하여 이 죄를 낱낱이 고할 것이다. 형세는 역전되었습니다. 포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망 높은 최 대감의 명령과 명백한 증거 앞에 조 참판과 박가에게로 창끝을 돌렸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나라. 이거 놓지 못해. 조 참판과 박가는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연은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윤진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품에 안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부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연은 윤진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모와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자 다시 찾은 삶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윤진사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떨리는 어깨가 진정될 때까지 굳건히 곁을 지켰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산천 초목이 푸르름을 더하던 어느 늦봄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청운제의 마루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그 곁에는 곱게 머리를 올린 연이 차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신분과 재산을 되찾았으나 화려한 기와집 대신 윤진사가 있는 이 소박한 산속 서재를 택했습니다. 차 향이 참으로 좋습니다. 윤진사가 책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은 찻잔을 건네며 마주 웃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에는 더 이상 족쇄의 흔적이 없었고 대신 윤진사가 선물한 고운 꽃신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나리 아니 서방님. 제게는 이 차 향보다 서방님의 글 읽는 소리가 더 좋습니다. 허허, 글 읽는 소리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는데도 말입니까? 밥은 제가 지으면 되지요.
서방님께서는 그저 제 곁에서 변치 않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폭풍 후에 흔들릴 때마다 쉴 수 있는 그런 나무 말입니다. 윤진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베인 굳은 살이 연의 보드라운 손을 감쌌습니다. 약속하리다. 내 그대라는 책을 평생토록 읽고 또 읽어 단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하겠소. 그대가 내 삶의 마지막 문장이 될 때까지. 윤진사는 품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연을 올가매었던 그 가짜 노비 문서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피워놓은 작은 모닥불 속으로 그 문서를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확 타오르며 거짓된 글자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